해설지 다 받으셨죠? 예, 저는 해설지가 없네. 여기 가져가셨나봐요? 예, 그, 수업 자료는요, 예, 만약에 이제 늦게 오시거나 해서 못 받으시면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도 받아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라서 1층에 상담처 가서 자료 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문제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 하신 분은 조금 어렵죠. 좀 어려웠을 거예요. 생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일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는 한 연습용이다, 그냥 감각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십시오. 부담은 이제 9월부터 부담 가지시고, 지금은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감각 좀 익히고, 이제 이론 정리할 때 정리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두 개 다 잡으시려면 다 잡으시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쭉 한번 둘러보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뭐, 하나씩 이제 배워가면 되니까, 쓰는 방법도, 계속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모범 답안을 또 익히고 하다 보면, 쓰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용을 암기를 못해서 못 쓰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죠. 자, 하나씩 해설하겠습니다. 1회 영역별 이제 첫 번째 문제죠. 논술을 이제 작성하는 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논술의 문제를 논제라고 그럽니다. 논술 문제를 쭉 읽고, 어떤 쟁점이 있고, 배점 기준이 어떤지, 그런 걸 이제 쭉 파악을 합니다. 파악하실 때 문제를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문제지에다 바로 옆에다 바로바로 기재하십시오. 개요 작성지가 따로 있는데, 개요 작성지를 활용하셔도 좋고, 그냥 시험지에다 그냥 써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제 풀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로 옆에다 이제 기재를 해놓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전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제어가 나와 있으니까, 전체 주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교육과정 설계 운영자로서 교사에 갖출 역량이니까 교육과정 설계하고 운영하는 선생님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는 교사는 그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자라고 하는 게 주제가 되겠죠. 그죠? 그게 필요한 역량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과정 설계 운영자로서 교사는 그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체 주제가 될 겁니다. 이런 전체 주제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이제 바로 이제 문제 파악하면서 개요 작성을 하게 되는데, 개요 작성하고 개요 작성할 때는 이제 본론부터 논점별로 쭉 개요를 작성하겠죠. 그리고 서론 개요 작성하고 결론 개요 작성하고 하는데, 개요 작성이 끝나면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글을 쓸 때 그럼 개요 작성 시간을 얼마나 둬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개요 작성 시간은 서본결 글로 옮기는 시간이 있고, 그 옮기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개요 작성 시간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요 작성이 꼼꼼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서본결 옮길 때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글 쓸 때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게 되니까 기준을 서본결 옮기는 시간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서본결 옮기는데 30분 걸린다. 그러면 이제 30분 잡고 나머지 수정하는 것도 수정도 하셔야 돼요. 5분 정도 남겨놓고. 왜냐하면 쭉 논점 보면서 배점 기준표 보면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쭉 훑어봐야 되고, 문장이 혹시 쓰다가 요게 안 떠올라서 키워드가 안 떠올라서 거기 비워뒀다 그러면 그 표현의 적절성이 위배되니까 그것도 이제 메꿔야 되고, 아예 이제 뭐 두 줄 그어버린다든지, 그 문장 자체가 완성된 문장이 돼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은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분 빼고, 그 다음 서본결 작성에 예를 들어서 30분 걸린다. 35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60분에 35분이니까 25분이 남아있죠. 25분이 전부 다 논술 문제 읽고 개요 작성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20분 만에 옮기면 20하고 5분 빼고 나머지 35분이 개요 작성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연습하시면서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서본결 옮기는데 몇 분 걸리는지 이제 체크해가면서 그걸 이제 딱 시간 빼고 나머지 문제 읽고 개요 작성. 예를 들어서 뭐 개요 작성 시간 내가 30분이다 그러면 그걸 또 나눠야 되겠죠. 논점 4개니까 4개 하나씩 이제 시간 4등분 해서 시간 할당해서 그 시간이 가능하면 초과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초과돼 버리면 뒤로 계속 밀려버립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안에 답안을 못 쓰게 되니까
요런 정도, 지금은 한 뭐 60분, 70분 정도 조금 밀려도 돼요. 70분 정도까지. 그런데 이제 9월부터는 어쨌든 밀리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를 하면, 서번결 옮기는 시간과 그리고 검토, 수정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다 문제 읽고 계획 작성하는데, 그 시간을 4등분해서 논점 하나씩 이렇게 할당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면서 느낀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론 쓰는 거는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조금 해보시면 서론은, 금방 쓰게 됩니다. 서론 실제 시험장 가셔서 서론 쓰는데 10분, 15분 걸렸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을 서론에다 다시 물어보면 너무 곤란하죠, 그죠? 조금 연습하시면 1분 안에 서론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조금만 공부해보시면, 외울 필요도 없고, 그 방법을 이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배점 분석하면서 몇 점 각각 어떤 영역에서 몇 점이 할당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읽을 때 지시문부터 나옵니다. 이 지시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시사항이죠. 지시문 읽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제시문 읽고 배점 기준표 있는데, 지시문 읽고 제시문 읽기 전에 배점 기준표부터 점수부터 어쩌면 우리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것이니까 점수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배점 분석 이렇게 그 제시문으로 들어야 됩니다. 먼저 지시문 보시면 중학교 권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에 성찰한 내용이다 해서 교육과정 성찰 메모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 설계 운영자로서 교사의 역량이죠. 교사 가철 역량. 이게 주제다 그러면 주제를 일단은 이제 밑줄 그어야 되겠죠.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논점이 4개입니다. 교육과정 개발과 두 번째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주의해라 교육과정 재구성, 전략 이렇게 4가지를 내용을 이 구성 요소로 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만약에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이니까 이제 다 교육과정 부분이지만 요 딱 읽는 순간 어디 심리에서 나왔고 교사학습에서 나왔고 평가에서 나왔고 행정에서 나왔구나 딱딱 파악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점 분석을 들어갔죠. 총 이제 논술 내용은 보통 15점입니다. 16점이 배당될 때도 있습니다. 15점이고, 형식 점수가 5점이구나. 이제 보시고, 맨날 보는 사항이지만 16점인지, 15점인지 환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형식 점수부터 보시면, 형식 점수는 논술의 이 내용 부분과 주제와 연계, 그 다음 논리적 형식이죠. 주제와 그 내용을 연계시키라는 겁니다. 요게 2점이고 논리적 형식은 서본결입니다. 서본결 쓰라. 이거 1점. 그래서 총 3점이 배당돼 있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고 두 번째는 이 각각의 논점을 4개 논점을 주제와 연계시키는 것이 2점입니다. 그래서 2점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1, 2점이 어디입니까? 그죠? 그래서 각각의 논점과 주제를 연결지어서 매 문단마다 본론 4개 문단 각각 문단마다 주제 문장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주제 문장은 첫 번째 들어올 때 쓰는 두괄식이든 마지막에 나올 때 쓰는 미괄식이든 양쪽을 쓰는 양괄식이든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4개 논점에서 최소 3개 이상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 다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하나씩 빠지면 하나씩 빠질 때마다 1점씩 깎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4개 다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제문 쓸 때, 주제 문장은 한 문장 쓸 수도 있고 2문장 쓸 수도 있어요. 너무 길어지면 좀 곤란하고 한 문장에서 2문장. 보통 한 문장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주제 문장을 쓸 때 2괄식으로 썼으면 2괄식을 계속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은 2괄식, 두 번째는 미괄식, 2괄식, 미괄식 하면 채점자가 헷갈려요. 채점자가. 이거 뭐지? 이러면서 빠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괄식이면 2괄식이고, 미괄식은 미괄식이고, 쭉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써주시고, 만약에 양괄식일 경우는 조금 괜찮아요. 양괄식이면 어쨌든 양쪽에 집어넣었으니까, 양괄식, 2괄식, 양괄식,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텐데, 가능하면 이제 그대로 따라가 주시도록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거 보도록 하죠. 샵 1에서 타바의 모형 관점에서 권교사가 시험 단원 개발을 위해서 따라야 할 절차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시험 단원 개발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는가 묻고 있죠. 하나. 두 번째,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가 뭔지 한 가지 쓰고, 한 가지 쓰면 한 가지 쓰면 되는 거죠. 2가지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본다는 거. 맨 첫 번째 나오는 것만 보고 두 번째 건 안 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수준이 아닌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할 경우에 장점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유의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의 원리 2가지죠. 원리 2가지는 이제 2가지니까 항목별로 첫째, 둘째 이렇게 해도 되고,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여기 배점을 보시면 총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하나,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5개잖아. 그죠? 5개를 요구하고 있으면 4점을 주고 있네. 그러면 이제 점수가 어디 배당될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보면
여기 두 가지는 쉼표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 다 써야지 1점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두 개 다. 하나만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만 쓰면 0.5점 받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무조건 1점이에요, 1점. 1점. 두 개 다 써야지 1점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시험단원 개발에 따라할 절차잖아요. 절차가 좀 많죠. 이 절차가 많은데 1점이 배당됐죠. 1점이 배당돼서 배당 점수에 맞게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장황하게 뭐 하나에 대해서 뭐 교육 목표는 어떻게 해도 뭐는 어떻게 되고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절차만 쭉 어떤 순서가 있는지 순서만 간단하게 언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나의 점수 1점에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많이 쓰면 세 문장까지 가는데 세 문장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점 하나당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됐죠. 두 번째 거 가보도록 하죠. 권교사가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의 유형, 뭔지, 유형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인지 개념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일단은 유형 쓰면 명칭과 개념 두 개 다 요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명칭 쓰라 그러면 명칭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개념 쓰라 그러면 이제 개념을 쓰면 되는데, 명칭 안 써도, 유형 쓰라 그러면 둘 다 명칭과 개념까지 같이 써주셔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명칭 생각이 안 났다면 어떡합니까? 대강 그냥 거기 제시문에 있는 걸 따와서 대강 이런 교육과정을 뭐 지향한다 해놓고 개념이라도 충실하게 써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엉뚱한 명칭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낫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는. 그 다음 두 번째, 이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방법,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는 의미 한 가지, 지식의 구조가 갖고 있는 이점 한 가지, 총 네 가지 1점씩 배당되어 있다는 거고 세 번째 거, 권교사가 주의한 교육과정의 명칭과 개념, 명칭 쓰고 이제 개념까지 같이 요 두 개 써야지 1점이다. 그죠? 0.5점 없습니다. 두 번째, 그 교육과정의 의미 두 가지, 각각 두 가지. 그 다음 특징 한 가지 4점이죠. 그러니까 요거 1점, 여기 그 의미 두 가지 각각 1점, 여기 명칭과 개념 1점. 1점, 2점, 1점. 이렇게 4점이다. 그죠? 요거 잘 보시면서 2점이 배당돼 있으면 연결해서 쓰지 마십시오. 각각 딱딱 끊었어. 그래서 의미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고 저러저러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 점수가 2점이면 점수마다 딱딱 끊어주세요. 그냥 문장을. 그래야지 채점하는 사람이 채점하기 굉장히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쉼표도 안 쓰고 하면 이게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인가? 분명하게 두 개면 두 개 딱 문장을 끊어버리면 서로 구분되고 있으니까 이거 서로 별개인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몇 가지 두 개 써라 그러면 항목을 매기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항목을 안 매길 수 있는데 안 매기면 채점할 때 보면 이게 쉼표도 없고 그냥 쭉 한 문장으로 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채점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채점자가 채점하기 편하게 항목을 딱딱 첫째, 둘째 딱딱 끊어주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권교사가 주의한 교육과정의 명칭과 개념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권교사가 계획한 교육과정 압축의 목표 두 가지, 그 다음에 압축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 한 가지 해서 각각 1점씩 배당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3점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 여기서 선생님들이 이거 뭐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뭔가 아마 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경우도 있죠. 교과서에 없는 경우는 그 제시문을 잘 활용하시고 제시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상식적 수준에 접근한다. 상식적 수준에서 이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답안은 제시문 들어갑니다. 제시문 들어가 보면 제시문 읽을 때 조금 충동적으로 학습하는 분들은요. 앞에 한두 개에 꽂혀갖고 뒤에 거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밑줄을 그어가면서 제시문의 키워드 사항들을 쭉 밑줄을 그어가면서 하면 놓칠 일은 조금 드물 겁니다. 물론 키워드 잘 그어야 되겠죠. 엉뚱하게 키워드 그어놓고 이건가 보다 할 수도 있으니까 쭉 읽으면서 키워드가 해당되는 부분에다 쭉 밑줄을 그어서 어떤 거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부분이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관련해서 총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과정 영역을 다루고 있으니까 교육과정 영역을 중심으로 출제가 됐죠. 점이 3가지가 있고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자.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하면 먼저 딱 전체가 쭉 구조화가 된 사람들 구조가 딱 떠오릅니다. 교육과정 개발 모형 타일러 있고 타일러 제자인 타바
그다음에 스킬백 타바 교사 중심이잖아요. 그죠? 스킬백 스쿨 생각하면 학교 중심이죠.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타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고 개발 모형이 끝나면 이제 그러니까 개발 모형, 그다음 실제 모형. 실제 모형에는 스킬 슈압과 워커 두 가지가 있는데 모형을 제시한 사람 이제 워커니까 워커는 교사와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교사 중심의 모형은 아니죠. 그다음에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해 모형이잖아요. 이해 모형에서는 이제 뭐 파이너, 아이즈너, 그다음에 애플 이런 사람이 있는데 파이너와 아이즈너 같은 경우는 약간 교사 중심 모형이라 말을 하지 않지만 교사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사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이즈너도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의 경험을 관찰하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거고, 파이너도 교육적 경험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실존적 의미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 교육 경험의 본질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 교육 경험의 본질을 분석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둘 다 교사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사 중심 모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요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쭉 읽어보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야 돼 이제는. 그게 구조화가 됐으면 바로 떠오르는데 이제 구조화 안 돼 있으면 주소 찾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전체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딱 하면 딱 교사 중심 딱 생각하는 순간 누구지 따다닥 떠오르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이제 찾으러 들어가야 돼, 그죠? 공부 좀 되신 분들이 이렇게 찾고 안 되신 분은 이제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제 떠올려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교사가 학습 단원 하나씩 개발하고자 한다. 자, 단원 하나씩 개발하면서 교육과정을 완성시키겠다 하면 이제 타바가 딱 떠오르겠죠. 그죠? 그럼 타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셔야 되고, 두 번째,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 관련된 부분인데,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을 중심으로 구조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식의 구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 이거는 학문 중심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발견학습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 생각이 들 겁니다. 세 번째는 개발된 교육과정 다시 한번 문서를 한번 점검해보자. 점검할 때는 이제 뭔가 빠진 게 없는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빠진 게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본다면 빠진 교육과정은 영교육과정이죠. 영교육과정과 관련되는 것보다 딱 미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육과정 재구성. 선생님이 이제 재구성할 때 여기는 이제 뭐 재구성 재구성할 때 교육과정 압축이라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 압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특별히 뭐 찾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압축 부분이다. 이렇게 간단한 때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논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제시문 읽을 때 다시 한번 배점 기준표를 봐야 돼요. 왜냐면 배점 분석했지만 4개 1번, 2번, 3번, 4번 읽는 순간 1번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다 기억합니까? 이렇게 잊지 해놓고 다시 배점 기준표에 있는 첫 번째 사항과 제시문 둘이 연결하면서 찾으러 들어야 됩니다. 찾으러. 첫 번째 논점이 타바 모형의 관점. 여기는 이미 주어져 있네, 그죠? 타바 모형의 관점이니까 타바 모형의 관점에서 시험 단원 개발을 위해서 따라야 할 절차, 요거 찾아가야 되겠죠. 보시면 이게 이제 타바 모형의 관점에서 나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요거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뭔가라는 부분하고, 요거 배점 분석한 거, 요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요 주제를 써야 되니까 교육과정 설계 운영자로서 교사의 역량, 요거 주제가 이 전체 이 논점을 토대로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두괄식이든 미괄식이든 양괄식이든 나와줘야 된다는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개요 작성하실 때 간단하게 주제도 뭐 키워드 같은 거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논점을 찾아보시면 첫 번째 타바 모형 관점 절차 적용 이유 한 가지 쓰고 교육과정 결정과 관련되는 부분, 교사 수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내용 조직의 원리가 뭔가 해서 하나씩 이제 아마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찾으러 가면 되겠죠. 첫 번째 보도록 하죠. 수업을 진행할 교사가 단원 하나씩 이제 개발해 나가면서 한 단원 개발해 나가면서 전체 교과를 완성시켜 나간다라는 게 타바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죠. 시험 단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하위 단계 순차적으로 고려하자. 자, 문제가 시험 단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하위 단계로 어떤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하위 단계가 7개 또는 8개가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단원이 서로 잘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요거 하고 이제 요거 타바가 적용될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 단원과 단원이 서로 잘 연결되도록 내용을 조직하고, 자, 조직이니까
지금 내용 조직 원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마지막 논점이 여기다라는 거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교육과정 결정은 이 전체를 아울러서 교사가 이제 교육과정 결정한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니까 여기는 이제 없지만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에 교사가 이제 교육과정 결정한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논점은 이제 요기 마지막 점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다른 것들을 서로 잘 맞물리도록 연결한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다른 교과와 유사한 내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내용 조직 원리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씩 키워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타바 모형이고, 두 번째 교육과정 결정, 세 번째 내용 조직의 원리,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바입니다.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교사 중심 모형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전개하는 교사가 한 단원 개발해 나가면서 전체 교과를 완성하게 되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교사 중심 모형이다라는 거죠. 타일러의 제자로서 여자예요, 여자. 타일러의 그 이론적인 모형을 좀 더 정교화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절차를 보도록 하죠. 절차는 시험 단원을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개발된 시험 단원을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수정하고 보완한 다음에 단원을 다시 이제 보완이 끝났으면 단원을 구조화시킵니다. 구조화시킨다는 말은 스코프와 계열성 두 가지를 고려해서 배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폭과 스코프는 수평적인 내용 조직이고 계열성은 수직적인 내용 조직인데, 수평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를 다룰 것인지, 어느 정도 폭과 깊이를 다룰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점점 어떤 순서로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갈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단원을 구조화시킨다는 말은 체계적으로 조직한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조직한 다음에 세 단원을 정착하고, 그리고 교사 연수를 통해서 이제 보급시켜 나가는 겁니다. 요 단계죠. 시험 단원을 개발하고 검증, 수정 및 보완. 검증할 때는 이제 시험 단원을 개발했으면 얘가 과연 이 내용을 가지고 교수할 수 있는지,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지, 교수 가능성, 이 내용이 타당한지, 타당성, 이걸 검증해야 되거든요. 교수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죠. 수정하고 보완하죠. 보완해서 보편적인 교육과정 한 단원을 개발합니다. 보편적인 교육과정 한 단원이 개발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구조화, 다시 말해서 범위와 계열성을 고려해서 구조화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원 정착하고 보급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개검 수구정이죠. 개검 수구정의 단계를 거친다.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개검 수구정이다. 개검 수구정이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고 여러 번 이제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보시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개검 수구정인데 요 단계도 있고 또 하나의 단계가 있죠. 시험 단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8단계를 거치잖아요. 그죠? 아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험 단원 개발을 위해서 요구되는 하위 단계니까 이 요구 진단부터 균형성과 계열성 검증까지 이걸 써달라고 하는 거죠. 이걸. 그런데 만약에 이걸 썼으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이걸.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뭘 묻고 있는지 그걸 잘 보시면서 답변해야 되는데 판단이 안 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다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구 진단부터 쭉 쓴 다음에 계열성 검증 이를 토대로 해서 시험단은 개발하고 개검 수구정의 단계를 거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면 이제 다 쓰시고 문제를 보고 문제 요구사항에 맞춰서 접근해 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그러면 그냥 타바의 모형에 그 절차를 쓰라 그러면 그럴 때는 선생님 뭘 써야 됩니까? 이거 하위 8개를 써야 되는 건지 이거 5개를 써야 되는지 이제 판단을 안 쓰잖아요. 그죠? 그냥 타바 모형에 절차 쓰라 라고 할 때는 그때는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갈려요. 어떤 학자는 요거를 단계로 언급하는 학자도 있고 요거 개검 수구정을 단계로 언급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출제별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냥 다 쓰는 게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는. 물론 제시문 보시면서 요거를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요걸 쓰면 되고 저걸 중심으로 말하고 있구나 저걸 쓰면 되는데 이제 판단이 안 쓸 때는 그냥 다 쓰는 거죠. 그냥. 일단은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요구 진단부터요. 요구. 학습자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이 타바는 사회과 교육과정 모형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 자신의 이론적인 모형을 확립하고, 주로 예를 사회과를 중심으로 예를 듭니다. 학습자 요구를 진단한 다음에 그 요구를 근거로 해서 목표를 설정해요. 목표가 설정됐으면, 이제 교육 내용과 교육 내용이 있는데 이 교육 내용과 학습 경험 있죠. 교육 내용과 학습 경험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개념이 달라요.
교육 내용은 교사 중심적이고 학습 경험은 학습자 중심적이에요. 그 교육 내용이라는 것은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어떤 내용을 내가 전달할 것인가라는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교육 내용이라 한다면 학습 경험은 학습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학습자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학습자의 지적 배경이나 수준이나 인지적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학습 경험이고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시켜서 내용을 선정 조직하고 그다음에 학습 경험을 선정 조직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저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학습 활동을 하느냐예요. 학습 활동. 뭐 혼자서 학습할 수도 있고 토의 토론 학습할 수도 있고 협동 학습으로 내용을 학습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어떤 형태로 학습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습 경험 선정 조직하고 평가 내용 방법 수단 결정 이제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 내용 수단 방법 결정하는 평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평가 내용 방법 어떤 수단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균형성과 계열성 검정 요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까지 7단계까지를 단계로 그 7단계까지로 소개하는 학자들도 있고 8단계까지 소개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7단계까지는 소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7단계까지 소개하는 학자도 있고 8단계까지 소개하는 학자도 있으니까 일단 7단계까지 소개하는데 그럼 점수가 지금 1점이잖아요. 1점이면 이게 7개 다 써야 되는가? 7개 다 써야지 1점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7개 중에 최소한 순서에 맞춰서 뭐 5, 6개 이상은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채점 기준표에. 가능하면 이제 순서에 맞춰서 다 써주려고 하는데 한두 개 빠져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아마. 딱 완벽하게 다 써야 된다. 저게 많기 때문에 뭐 적으면 상관없지만 많을 때는 몇 개 이상 쓰면 이제 1점 준다. 이렇게 아마 채점 기준표 만들어질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특징입니다. 교사 중심적이고 귀납적이고 처방적이고 역동적이다. 일단 교사 중심적인 거죠. 왜? 웨이버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교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든 거. 그게 뭐 국가 수준에서 만들 수도 있고 뭐 지역 수준에서도 만들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 외부에서 만든 거. 외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교사가 단순히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타바 입장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은 단순히 적용하는 게 아니고 교사가 직접 현장 지향적인 교사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교사 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별칭에서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교사 중심적이다. 두 번째, 귀납적이다. 귀납적이라는 말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형태로 나간다는 거죠. 구체적인 한 단원을 개발하면서 전체 교과를 개발하기 때문에 단원에서 교과 형성으로 나갔잖아요. 따라서 귀납적이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처방이라는 말은요, 뭔가를 처방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주잖아요. 그대로 약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준다는 거죠. 처방전의 말은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현장의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순서적인 절차, 이 절차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적이다는 처방적. 역동적인 반대 개념이 이제 고정적이잖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이라는 말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움직인다는 말은 약간 완전한 역동성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역동성이긴 한데 어쨌든 역동적이라는 말은 이 요구 진단, 요구를 한 단어 개발할 때마다 요구 진단을 토대로 해서 단어가 개발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습자의 요구 진단은 계속적인 요구 진단을 토대로 단어는 개발되기 때문에 역동적이다라는. 그러니까 요구 진단,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구 진단. 그러니까 역동적이다. 그 다음에 처방적이다. 절차. 그리고 귀납적이다. 단원 개발, 교과 형성. 교사 중심이다. 교사가 개발한다. 요런 정도면 이 의미만 이해하고 쓰실 때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게 써주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쓸 때는 키워드만 딱 기억하고 나머지 쓰는 말들은 그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외우지 마세요. 그대로 외우실 수 있으면 외워도 되는데 너무 많아요. 그 의미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한 대로 그냥 편하게 서술해 주신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키워드만 잘 지적해 주시면 의미가 분명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거밖에 없다. 이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써줘야 되는 거죠. 쓸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 특징, 그죠? 특징을 생각해보면, 이 교육과정 개발을 적용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교사 중심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교사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타박 모형은 타박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귀납적이다. 교사가 한 달은 지도하면서 전체 교과로 개발이 돼 나가기 때문에 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다. 세 번째, 처방적이다. 교사가 단원 개발부터 전체 교과로 어떻게 그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될지 처방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교사가 사용하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말을 약간 변형시켜서 설득력 있게 이유를 제시하는 문장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죠. 그죠? 이런 것들 응용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교육과정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죠. 교육과정 결정, 누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결정하는가. 크게 보면 중앙집권형과 지방분권형 분리되고요. 이 두 가지를 절충한 절충형,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봅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 문제와 관련된 부분만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중앙집권형은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교육과정 결정해요.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나 교수라고 하는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개발되죠.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바로 중앙교육부에서 소수 엘리트들을 모아서 교육과정을 만든 거예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지죠. 이걸 우리가 중앙집권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방분권형은 지방에서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걸 지방분권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그 교사들이 이제 대거 참여해서 만들어지는데, 중앙집권형은 교사가 참여가 안 되는 거죠. 교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라고 하는 그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와 대학 교수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 배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교사 배제 티처 프루프, 교사가 배제되니까 교육과정 사소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 사소화, 교육과정을 사소하게 여긴다는 게 선생님들이.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나와 별로 관심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사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할 때도 적극적으로 개발에 임하고, 개발된 교육과정 운영할 때도 주인의식을 갖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교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적이다는 거. 적극적이다. 일단은 여기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죠. 교사들이 참여한다는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두 번째 수정입니다. 수정. 유연하게 수정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 포인트죠. 유연하게 상황에 맞추어서 수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유연할 수 있다. 융통성 있게 수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 학교 교육과정 월별로 뭐 3월에 뭐하고 4월에 뭐하고 쭉 5월에 이제 현장학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딱 1년치 교육과정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5월에 현장학습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뭐 바다에 여기서 제주도 가기로 되어 있는데 뭐 사고가 났다. 그럼 어떡합니까?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 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산으로 가든지 이렇게 수정할 수밖에,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근데 만약 국가 수준에서 모든 전국의 학교, 모든 중학교 학생들 5월에 현장학습 가야 된다. 딱 나와버리면 이거 수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수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정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는 교사들이 다시 참여해서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두 가지. 그 다음에 학교 상황이라든지 학생 상황이라든지 학부모 요청이라든지 그런 여러 주변에 맥락적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이 구성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자발적 학습 기회가 촉진된다는 것은 장점이긴 한데요. 뭐 두 가지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점은 이 교사가 과연 얼마나 교육과정 개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문제겠죠. 교육과정 개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선생님들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예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수준 높은 교육과정 개발이 어렵다는. 근데 이 중앙집권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트들이 대거 참여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또는 지역 수준에서 교육과정 개발하는 것은
이런 예산의 한계도 있고 시간상의 한계도 있고 전문가들 수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육과정 개발의 전문성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학교 급 간에 그 다음에 학교 간에 연계성이 부족하다. 연계성이 어렵다. 연계가 어렵다. 그러니까 학교 급 간, 다시 말해서 학년 간에 1학년, 2학년, 3학년 서로 잘 연계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면 연계가 잘 못 일어날 수도 있고, 두 번째 학교 간에 A 중학교, B 중학교, C 중학교 서로 달라요. 교육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A 중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B 중학교 가버리면 교육과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년 간 학교 간에 서로 교육과정의 연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단점 중에 하나이죠. 요런 정도. 물론 이제 지역이나 학교 간에 격차가 심할 수 있죠. 그죠? 어떤 지역은 우수한 선생님들이 모여있고 어떤 지역은 좀 덜 우수한 선생님들이 모여있다면 분명히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제 일단 두 가지 정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중에서 이제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논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논점은 이제 아까 교육과정 중요사항 체크 별표했던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계성 부분이에요. 교육과정 내용 조직의 원리와 내용 선정의 원리는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 조직의 원리도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계계통은 이미 출제가 됐고, 또 한 번 나온다면 이제 스코프와 연계성 딱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만 쭉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이 있습니다. 수직적 연계성은 서로 연계라는 말은 서로 잘 맞물린다는, 서로 잘 연결된다는 거예요. 수직이라는 말은 1단원 끝난데 1단원 다음에 2단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1단원 토대로 2단원이 운영되는데 1단원과 2단원의 개입이 크면 어떻습니까? 잘 맞물리지 않겠죠. 갑자기 오려져. 1단원하고 2단원 갑자기 어려워지면 애들이 적응을 잘 못하죠. 단원과 단원 간에 연계가 일어나야 되겠고, 두 번째 1학년과 2학년, 1학년 내용과 2학년 내용의 그 수준의 차이가 크면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학년 간에, 학교 간에, 학교급 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에 갑자기 그 내용의 차이가 크면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원 간에, 그 다음에 학년 간에, 학교 간에 내용이 잘 맞물리도록 하는 게 이제 연계성인데, 수직적 연계성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학습 내용과 뒤에 학습 내용, 학습의 종결점과 다음 학습의 출발점, 다른 말하면 선후학습이죠. 그죠? 선후학습. 앞에 선행학습과 후행학습. 둘이 서로 잘 맞물려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을 수직적 연계성이다. 그 다음에 연계성 중에서 수평적 연계성입니다. 수평적 연계성은 수평이거든요. 그 수평적인 조직 원리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다, 2학년이다, 3학년이다, 2학년이다. 그럼 2학년 학생들이 A 교과도 배우고 B 교과도 배우고 C 교과도 배운다 그러면 A, B, C 교과를 배울 때 여기에서 사회다. 사회의 통계가 나오고 수학이다. 비수학에서도 통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수학에서 나오는 통계보다 사회에서 나오는 통계가 더 어려워지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도덕과 인권이다. 사회과 인권이다. 도덕과가 인권이 더 중요하니까 도덕과에서 인권의 개념을 수준 높은 인권의 개념을 가르쳐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수평적 연계성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같은 학년이죠. 같은 학년. 동일한 학년 안에서 교과가 서로 유사할 때 유사한 교과 간에 이 안에 있는 내용. 요 내용의 수준이 동일하잖아요. 내용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 동일한 내용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수평적 연계성이다. 세 가지입니다. 동일한 학년, 유사 교과 간의 내용의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조직하는 것을 수평적 연계성이다. 이렇게 세 가지 딱딱 키워드 기억하셔서 중얼중얼 해보셔야 자꾸 중얼중얼. 그 논술의 출발 시작점은 오럴 컴포지션이에요. 말로 장문하셔요. 이 말로 장문이 되면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쓰면 되는 거니까 말로 자꾸 여러분 말로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한 다음에 이 내용 그대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쭉 이해한 다음에 딱 조직화해서 딱 여러분 말로 자꾸 이렇게 중얼중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들어가도록 하죠. 자, 만약에 이제 첫 번째와 관련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전체 논점이 파악이 됐으면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그 논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왔으면 뭐 개요 작성하실 때 간단한 키워드만 딱 뽑아낼 수도 있고요. 문장 형태로 개요 작성할 수도 있는데 아마 문장 형태로 개요 작성했다가는 시간 내에 못 쓸 거예요. 자기가 이제 딱 보면서 키워드 정도 뽑아내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쓰는데 뭐 소수로 끝까지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일정한 정도만 쓰고. 근데 어차피 또 옮길 또 내가 다 써도 어차피 또 옮길 또 한번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시간 배분해가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개요 작성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시면서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자, 이거와 관련해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교사가 교육과정 설계 운영자로서 교사 역량이니까 교사는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됩니까?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학생의 특성, 학급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정도. 그 주제와 타바와 둘이 연결지어서 주제 문장을 써주시면 되겠죠. 주제 문장 쓸 때는 권교사, 김교사, 이교사 이제 쓰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명칭 그냥 교사. 주제 문장은 전체를 포괄해야 되니까 교사라고 쓰시고 김교사, 이교사 쓰지 마시고 주어를 써주시면 주어.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냥 공식적인 명칭 교사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을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논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논점 읽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읽어야 되겠죠. 주제와 그다음에 논점이 뭔가 이 배점 분석, 배점 기준표를 토대로 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교육과정 유형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쭉 읽어보면 이제 개념 나와 있고 핵심 개념 구조가 나와 있고 지식의 구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고 그다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개념 간단히 언급해 주시고 조직 방법입니다. 조직 방법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조직합니까? 나선형 형태로 조직하죠. 그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학문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과 원리, 다시 말해서 지식의 구조와 탐구 과정 그 자체를 교육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나선 형태로 조직하겠죠.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 갖고 있는 의미, 이점, 이렇게 하나씩 써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교재, 핵심 속속 교재 73페이지 잠깐 보시면, 핵심 속속 교재 갖고 계신 분들 73페이지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와 있죠. 거기서 73페이지 2번 항목에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보시면,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서 가항이 있고 나항을 보시면 나항에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한다라고 됐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죠?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한다. 그 다음에 학습량을 적정화시킨다. 학습량이 적정화된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식 중심이면 흔히 막 낮게 흩어진 그런 지식들을 막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문 중심에서는 그 많은 지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가르치니까 내용이 굉장히 단순화되죠. 단순화되고 경제적인 겁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 중에 하나 있는데 내용을 학습량이 적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습량을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내용을 가르치지 말고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가르치자.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 녹아있는 사고방식이 학문 중심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해 중심 교육과정인 백워드 설계 모형도 나중에 보시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항 있고 다항 잠깐 보시면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자라 되잖아요. 그죠? 학생 참여형 수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생 중심 수업을 하자는 거죠. 자, 탐구, 발견학습은 학생 중심입니까? 교사 중심입니까? 학생 중심적이잖아요. 학생이 스스로 지식의 구조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학습자 중심, 이거 말고도 많지만 이것도 역시 학습자 중심이고, 학습자들이, 개념과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탐구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 탐구자료 아이들이 그 개념과 원리가 함유되어 있는 탐구자료를 애들이 쭉 보면서 개념과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학습자가 이제 학습자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활성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른다고 됐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학습자가 스스로 개념과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이건 발견학습을 하는 것이고, 수업 방법은 이제 발견학습을 하겠죠?
발견학습을 하도록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고 그래서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자라 돼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학생이 스스로 그 탐구 자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과 원리를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거잖아요. 발견하니까 자기주도 학습인 거잖아요. 그죠? 자기주도 학습 여기 하나 더 쓰려고 하다가 논점이 딱 4점이니까 더 못 썼는데 만약에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얘기를 하고 이와 관련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이 뭐냐 물어본다면 뭡니까? 자기관리 역량, 자기관리. 자, 핵심 역량 거기 바로 상단에 보시면 73페이지 상단에 핵심 역량 가항부터 바항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순서 상관없습니다. 창공의 의지 심자. 창공 의지 심자.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자기관리 역량, 자기주도 학습 연계해서 초등 교직 논술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핵심 역량 요거 6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라항에 보시면 학습의 과정을 중심의 평가를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 특징입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해서 자신의 학습을 성차 되돌아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교수 학습 질 개선. 그러니까 과정 중심의 학습 중에 하나가 과정 중심 평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수업 중에 평가를 하는 거죠. 수업 중에. 형사평가의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 목적이 애들한테 질문해보고 질문해서 얘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모르고 있으면 자기 수업 방법을 바꾸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내가 설명을 좀 어렵게 했나 보다. 쉽게 설명해야 되겠다. 자신의 교수 학습을 개선하고 학생 학습을 촉진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과정 중심의 평가는 2015 개정교육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평가고 대표적인 게 형성평가, 수행평가, 그다음에 자기평가, 동료평가 이런 것들 대표적인 과정 중심의 평가이고 또 이제 평가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고 얼마 전에 신문이 나왔잖아요. 애들이 과정 중심의 평가 때문에 신문 기사에도 그 기자가 좀 뭔가 아는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전문가들 인터뷰했는지 과정 중심 평가를 얘기 쓰더라고요. 딱 보면서 아, 이 기자 뭐 좀 아네? 아마 이제 전문가들 인터뷰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 과정 중심 평가, 그 중에서 수행평가라고 얘기하고 수행평가 때문에 애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수행평가. 수행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수행평가를 그 실시하게 되는 그 이유라든지 뭐 장점, 특징 등이 있잖아요. 그죠? 수행평가 특징이나 뭐 장점을 보면 이제, 뭐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전인적인 뭐 평가다. 그죠?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있는데 전인적인 평가, 그런 여러 전인적인 평가, 뭐 고등사고 능력의 평가, 그걸 위해서 수행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너무 많은 과정화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과정화 부담을 줘서 오히려 수행평가가 수행평가의 그 본래적인 교육적 효과에서부터 벗어나 버리면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죠. 타당도. 어떤 타당도입니까? 이걸 우리는 결과 타당도다. 결과 타당도. 결과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평가에서 할 때 말씀드리고, 어쨌든 제가 볼 때 수행평가의 원래 교육적 효과나 의도와는 다른 형태로 변질돼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타당도가 떨어진 시험이에요. 결과 타당도가. 근데 그런 얘기는 안 쓰고 있는데 쭉 읽어보니까, 아, 이거 수행평가 너무 과정화 부담을 주고 수행평가가 수행평가의 본래적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구나. 결국은 이제 평가는 타당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결과 타당도 면에서 문제가 많다. 이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자, 요건 간단하게 다시 키워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해설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요. 먼저 간단하게 이제 논적 관련된 부분 살펴보도록 하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학문에 있다, 학문. 학문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 구성한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학문 보면 국어 학문, 수학 학문, 역사 학문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뭐 뼈대가 있다는 거고 그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그 뼈대를 지식의 구조라 하는 것이고 지식의 구조는 바로 이제 개념과 원리겠죠. 그죠? 이 개념과 원리를 교육과정으로 보겠다는 교육과정. 그 개념과 원리를 학생들 스스로 탐구하잖아요. 스스로 발견하죠. 탐구과정, 발견과정. 요게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 그 교육과정은 이제 지식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 지식 중에서도 그냥 지식이 아니라 구조화된 지식을 강조해요. 구조화된 지식. 구조화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우산이잖아요. 우산 구조죠.
이걸 우산 구조라고 그래요. 우산 구조. 우산 구조는 여기 보면 색깔이 뭔지, 그다음에 뭐 어떻게 천으로 돼 있는지, 뭐 비닐로 돼 있는지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산을 구성하는 기본 뼈대. 요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요 뼈대를 중심으로 가르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우산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이 핵심 개념과 원리인 것이고, 이 개념과 원리를 구조화된 지식이다. 지식의 구조다. 우리가 뭔가를 구조화시킨다는 말은 중요한 것들을 쫙 뽑아갖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체계화시키는 거거든요. 체계화시키고 연결시키는 거. 지식의 구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념과 원리인 것이고, 요거를 논리 체계적으로 딱딱딱 연결 지어놓은 거. 그리고 요거를 누가 발견한다? 아이들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하는 거. 이게 학문주의 교육과정. 학문주의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경험과 지식으로 보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데, 뭘 가르칠 것인가,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경험을 가르칠 것인가 할 때 경험 중심입니까? 지식 중심입니까? 지식 중심 교육과정, 지식 중심.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둘레로 나눠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범주로 시키면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있고, 학생의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있죠.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은 대표적인 게 교과 중심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학문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있고,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있죠. 인간 중심 교육과정도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경험 중심과 인간 중심은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또는 그냥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다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인간 중심 교육과정 차이점은 요거는 학교가 의도한 경험이고, 요거는 의도한 거는 물론이고 의도하지 않은 경험도 다 포함된다는 거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죠. 학교 생활하면서 겪게 된 모든 경험, 나쁜 경험, 좋은 경험 다 학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잠재적 교육 과정도 요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잠재적 교육 과정도 인간 중심 교육 과정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두 가지. 경험과 인간 중심. 지식 중심 교육 과정은 교과 중심과 인간 중심 두 가지로 갈래로 나눠볼 수 있다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식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지식은 문화유산. 이제까지 쭉 전해져 놓은 역사적 문화유산, 과학적 문화유산, 수학적 문화유산, 이 문화유산의 정수들을 다 모아갖고 요거를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교과에 딱딱 수학교과, 물리교과 이렇게 딱딱 담아놓은 거. 그 교과를 교육과정이다라는 교과. 교과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지식이겠죠. 이걸 교육과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학문주의 교육과정은 뭘 보냐면 그렇게 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들 중에서 또 핵심 개념과 원리, 요 뼈대, 요 지식의 구조를 교육과정을 보겠다. 교육과정. 지식 중에서도 지식의 구조가 된 그 개념과 원리, 요게 교육과정이다. 요걸 가르치자, 요거를.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직해야 될까? 개념과 원리라고 하는 지식의 구조가 이제 교육과정이면 애들에게 가르치려면 이거를 조직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내용들을 선정한 다음에 조직할 때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조직은 나선형에 따라 조직하는 거죠. 나선형이라서 이렇게 조직하는 거죠. 보면 이제 갈수록 점점점 깊이, 폭과 깊이를 더해가도록 조직하는 것을 나선형이다, 나선형. 그래서 보시면 이 깊이가 있고 점점 폭이 넓어지죠, 그죠? 이렇게 폭이 넓어지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폭과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사회과를 예를 들면 사회과 이제 예를 들어서 의존성을 배운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초등학생도 의존성 배우고 고등학생도 의존성 배우고, 그리고 만약에 상대성 원리 고등학생도 배우고 초등학생도 상대성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운동의 상대성.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똑같은 개념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물리를 구성하고 있는 게 중요한 개념이 상대성이니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다 똑같은 개념과 원리를 학생들 스스로 발견하고 탐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내용을 조직하는 거. 이걸 나선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폭과 깊이를 더해가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성이라고 그러면 상대성에서 처음에 배우는 아이들은 그 의존성일 때, 처음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가정에서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의존성을 배우겠죠. 가족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뭐 부모가 갑자기 엄마가 바쁘셔서 늦게 들어오시면 각자 역할 분담이 있는데, 늦게 들어오시면 대신 내가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서로 도와주면서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좀 크면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년 정도 되면 이제 고장이 우리 고장과 저 지역 다른 고장이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지역에 뭐가 많이 나오고 저 지역은 뭐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서로 물물 교환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존 관계 고장의 의존성을 배우고 그다음 중학교 가보면 국가와 국가 단위가 있잖아요. A 국가와 B 국가가 서로 의존 관계에 있어서 이쪽에서 많이 나는 물건 저쪽에서 많이 나는 물건 무역이라는 거 수입 수출의 개념을 의존성 개념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이렇게 점점점 똑같은 의존성을 배우지만 갈수록 폭과 깊이를 더해가도록 조직하는 것을 나선형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과 원리 동일한 개념을 계속적으로 배우면서 두 번째 반복하면서 점점 깊이가 폭을 계열성 있게 더 폭과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 이제 나선형이다. 나선형. 그러면 나선형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내용을 조직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겠죠. 그러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지식의 구조가 교육 과정이니까 그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좀 전에 의존성이든 상대성이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나 그 부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그다음에 대학 교수나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 똑같은 일을 한다면 다른 말 하면 탐구하고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탐구 발견하고 저 친구도 탐구 발견하고 그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하는 게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식 구조를 가르치는 말은 교과 중심 교육 과정처럼 지식을 교사가 전달하는 게 아니다라는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중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한다는 그거를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식 구조를 가르치는 말은 학생들이 그 학자들과 하는 것처럼 학자들처럼 똑같이 탐구한다.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하는 거. 요게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는 말이고 요 다른 말로 하면 교가 언어를 가르친다라는 교과는. 교가 언어를 가르친다는 말은 그 교과의 최전선에 있는 학자가 하는 활동인 탐구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하는 활동인 탐구나 똑같은 종류 일을 한다는 똑같은 종류 일 똑같이 탐구하도록 한다는 이게 교과 언어를 가르친다는 말이고 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 언어를 가르치지 않고 중간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중간 언어를 가르친다는 말은 중간 매개체가 있죠. 여기 학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이 있다. 교사가 매개자가 되는 거죠. 학자가 발견해 놓은 이 개념과 원리가 있겠죠. 뭐 상대성이라든지 개념 원리. 요거를 요 매개자로서 사람이 매개자가 되는 거죠. 중간 전달자로서 요거를 발견한 요 지식을 교사가 그대로 학생들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지식을 그대로 전달식, 강의식, 설명식으로 하면 이거는 중간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이고 교과 언어를 가르친다는 말은 학자와 똑같다. 학생이. 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학생이 하는 일이나 학자가 하는 일이나 똑같이 개념과 원리를 탐구한다. 이거를 교과 언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학생들도 학자처럼 똑같이 탐구 활동을 한다라는 게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탐구 활동을 하고 발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업 방법상은 발견 학습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명식, 강의식이 아니라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 방법이 설명식이거든요. 그 수업 방법 설명식이고 강의식인데 얘는 발견 학습을 지향합니다. 발견 학습 한번 출제됐거든요. 뒤집어서 교육 과정을 물어보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이렇게 요거를 발견한다는 요게 이제 개념과 원리잖아요, 그죠? 요걸 아이들이 발견한다는데 발견한다는 말은 하나의 현상을 이 지식의 구조라는 것은 개념과 원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요 현상이 다른 현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 하나의 현상을 다른 현상과 관련지어서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관련지어서 이해한다는 것이고 관련지어서 이해하게 되면 이 전체 우산의 구조가 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온다는 거죠. 전체 안목이 형성 안목이 이게 예를 들어서 물리다 그러면 물리 전체가 눈에 확 들어온다는 물리학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과 원리를 서로 연결지어서 이해하게 되면 물리를 보는 안목이 형성되는 거죠. 그 교과에 스며들어 있는 지적인 안목, 교과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지적인 안목이나 지적인 사고방식, 요걸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게 발견학습이다.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지 못했고,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는 말은 학생들이 학자와 똑같이 탐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탐구한다는 말은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현상을 다른 현상과 서로 관련지어서 이해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전체 물리교과, 이 전체 교과에 스며들어 있는 교과를 구성하고 있는 지적 안목이나 사고방식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사고하고, 물리학자처럼, 수학자처럼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이렇게 된다는 세 가지다. 그 다음, 그럼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이점이 뭔가 불론에 따르면 이, 기, 전, 가, 이기, 전, 간, 네 가지 이점을 제시합니다. 이해가 쉽다, 이해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왜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가? 이게 개념과 원리를 서로 연결지어서 학습하기 때문이죠. 연결지어서. 그러니까 연결지어서. 개념과 원리를 서로 연결지어서. 또 다른 말하면 개념과 원리를 보는 안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하나의 개념을 낮게 흐트러진 개념을 보면, 단편적인 지식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지식이 다른 지식과 어떻게, 이 개념과 다른 개념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서로 개념과 개념을 관련지어서 이해하게 되면 학습자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쉽죠. 관련지어서 학습한다. 연결해서 학습한다. 또는 보는 안목이 형성되니까 이해하기 쉽다. 두 번째, 기억이 오래간다. 기억이 오래간다. 왜 기억이 오래가는가? 우리 포인트만 딱딱 기억하십시오. 포인트만. 왜 기억이 오래가는가? 우리가 기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제가 볼 땐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구조화시키는 구조. 여러분들 구조화된 책자, 구조화된 강의를 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래 기억이 된다나, 오래. 전체를 딱 구조화시키면 당연히 보는 안목이 형성되고 이해가 쉽고 오래 간다는 기억이. 그 오래 가는 게 바로 구조화시키기 때문이죠. 기억이. 구조화. 개념과 원리를 구조화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오래 기억된다라고 그러겠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보면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말이 뭔가 보면 첫 번째 요거를 아이들이 탐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고 두 번째 요거를 서로 연결지어서 하나의 현상을 다른 현상과 연결해서 학습하고 전체 그 교과를 구성하는 전체 안목을 형성한다. 이렇게 하나씩 전체를 논리적으로 딱 연결시키면 세 가지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구조화시켜서 학습하는. 그래서 구조화해서 학습하게 되면 기억이 오래 간다. 두 번째는 기억을 오래가게 하는 방법 중에서 구조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서로 관련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관련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두 문자를 따는 거죠. 이기전간. 이렇게 딱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냥 뭐 주술처럼 나와요. 그냥 이기전간. 그 다음에 전위가가 높다. 지식 구조를 학습하면, 이 전위가가 높다는 거예요. 전이라는 말은 트랜스포머, 적용시킨다는 적용. 지식의 구조를 학습하면 다른 사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쉽게 적용이다. 다른 사태에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위가가 높다. 마지막입니다. 초등 지식과 고등 지식 또는 초보 지식과 고등 지식이 간극이 좁혀진다. 간극이 축소된다. 초등학생이 배우는 지식과 초등학생도 운동의 상대성, 의존성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생도 대학교 교수도 의존성 상대성을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얘 지식이 사이간자, 극자, 남극, 북극처럼 끝에 있는 거. 이 둘의 이 사이의 끝이 줄어든다.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대학 교수가 이제 초등학생 만났는데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너 뭐니? 우리 상대성 배우는 물리라는 말이에요. 상대성, 중력 이런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물리 현상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오, 대단한데 어떻게 했지? 우리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이 되게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학생이 말하고 있는 거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발견학습을 했다는 거죠. 동일한 일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둘 다 개념과 원리를 탐구. 모든 학생들, 초등학생도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기 때문에 초등 지식, 고등 지식 간의 간극이 축소된다. 됐죠. 이렇게 설명을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 키워드 이기전간 기억하시고, 요 키워드 몇 가지만 딱딱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말로 풀어주시면 돼요. 다음입니다. 세 번째 논점 가도록 하죠. 개발된 교육과정 문서를 점검해보자라고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내용을 점검할 때는 그 교과서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나 사고방식이 빠진 것이 없는지 살펴보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교육과정은 영교육과정이 되겠죠. 영교육과정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제가 빠질 수도 있고 사고방식이 빠질 수도 있겠죠. 주제, 굉장히 어떤 사회과 교과다. 사회과 교과에서 어떤 특정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정 주제가 빠져있더라. 또는 사회과에서는 뭐 비판적 사고력이 매우 중요하고 문제 해결력이 매우 중요한데 좀 비판적으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싫어하는 어떤 그 교육과정 설계자 입장에서는 비판 사고력을 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그 사회과 를 구성하고 있는 사고력인데 우리가 이제 고차적 사고력이라고 하죠. 고차적. 이 고차적 사고력을 빼버렸다. 그러면 사회과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아이들이 학습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제 영교육과정 빠져있다. 영교육과정. 자, 그 다음에 특징, 영교육과 특징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하고 특징인데, 여기 현행 교육과정에 보시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학교 행사 등으로 해서 가르치지 않은 일 없도록 유의하자라고 되잖아요. 요거 딱 보면 이제 의미가 두 가지가 딱 힌트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딱 플러스 알파로 해서, 첫 번째는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제되어 있는 거. 두 번째 의미는 교육과정에는 있는데, 여기는 뭐 이런 행사 등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은 있는데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은 교육 내용. 요 두 가지가 영교육과정이다. 그 의미다.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죠. 특징이 뭡니까? 네. 가보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영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 빠져있다고 해서 다 영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이 초등학생이 뭐 함수, 뭐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배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 첫째.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문서에서 아직 빠질 수도 있고요. 공적인 문서는 있는데 수업에서 배제되는 수도 있더라. 그죠? 공적인 문서나 수업, 그 다음에 배제됐다.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문서, 공식적 교육과정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에서 배제됐다. 배제된 교육과정. 뭐 배우지 못한 거죠? 배우지 못한 것이니까 지로. 영교육과정이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은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아이들이 뭘 배웠는가, 이게 교육과정이거든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사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 학생 입장에서 학습 경험, 이게 교육과정인데, 그 교육 내용이 이제 지식이 될 수도 있고 학습의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뭘 가르칠 것인가,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경험을 가르칠 것인가, 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 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교육 과정인데, 그래서 뭔가를 배웠다는 건데, 여기는 아예 뭔가를 안 배웠다는 거잖아요. 배우지 못했다는 거. 그럼 배우지 못한 게 무슨 교육과정입니까?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쓰려면 뭔가를 배우는 거잖아요. 잠재적 교육과정에서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뭔가를 배운 거고, 공식적 교육과정에서는 의도한 걸 배우는 거고, 의도한 걸 배우고 의도하지 않은 걸 배우고, 둘 다 배웠는데, 영교육과정은 아예 안 배운 거잖아. 근데 무슨 교육과정이냐? 그러니까 영이라는 수식어를 붙잡고 없는 교육과정, 없는. 배운 게 없는 교육과정이다. 영교육과정, 지로도. 배운 게 없는. 그러니까 학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이 붙여지는 거죠. 아이즈너가 붙인 겁니다. 자, 의미가 두 가지겠죠.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들어있지 않아서, 아예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뺐어 학생들이 학습하지 못한 교육 내용. 그죠? 예를 들어서 특정 교과를 아예 빼버릴 수 있겠죠. 뭐 법학이나 뭐 종교학, 이거 아이들 만약에 중요하다, 그게 초등학생들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빼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영교육과정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교과가 있다, 사회과가 있는데 사회과의 어떤 특정 주제나 특정 사고방식을 빼버렸다, 이것도 영교육과정이죠. 빼버렸으니까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그 다음에 사고방식,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고방식 등 이런 것들을 빼버리면, 어쨌든 빼버리면 영교육과정이 된다. 두 번째, 공식 교육과정에 있는데 기회가 없더라. 학습할 기회가 안 주어져서 학습하지 못한 교육 내용. 이거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배제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 쭉 나가다가 이 내용 그냥 넘어갈게. 영교육과정 하나.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거 너무 열중하나 보면 실수해서 빠뜨렸습니다. 이것도 영교육과정. 실수로 빠뜨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운동회도 해야 되고 뭐 소풍도 가야 되고
시간이 부족해서 교육과정에는 딱 잡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냥 이 뒤에 거는 넘길래. 요거 영교육과정. 그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영교육과정이 발생하게 되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영교육과정 초등 교직 논술에서 출제가 됐고, 작년에는 이제 잠재교육과정 나왔잖아요. 작년에 잠재교육 엄청 강조했어요. 나온다고. 잠재교육과정이 나왔고, 이제 다음에 나오면 이제 영교육과정 나올 확률이 높죠. 영교육과정에 두 가지 의미 있더라라는 거고, 초등교직 논술의 그 동향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초등교직 예전에 그 초등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게 작년에 리커트 척도, 정의적 특성의 평가 방법을 써라. 초등에서 나왔던 게 작년에 리커트 척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향도 좀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학계 전체 동향도 좀 필요한데 영교육과정 어쨌든 작년 이슈가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잠재적 교육이 매우 중시됐었고 그다음에 영교육과정은 이제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은 보면 우리가 교육과정을 구성하려면 어쨌든 빠지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육과정 구성하자면. 교육과정은 선택하고 그다음에 배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선택과 배제 산물이다. 쉬운 말로 하면 교육과정 구성하려면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교육과정은 그 산물로 공식적 교육과정의 산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편하게 써도 되고 조금 어렵게 쓰면 선택하고 나머지 빼야 되니까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영교육과정은. 그게 첫 번째죠. 공식적 교육과정의 부산물이다. 두 번째, 영교육과정은 여기 개념에서 있는 것처럼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빠졌거나 있는데도 수업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학습자가 학습할 수 없었다. 학습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잖아. 학습 기회가 없다. 학습의 기회가 박탈된다라는 특징이죠. 세 번째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세 번째는 요거는 지배계급에 요런 말이 좀 쓰기가 곤란해서 안 썼는데 이런 특징도 있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또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의 산물. 이데올로기 지배계급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걸 빼버리고 어떤 걸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 연구를 해왔던 분이다. 그러면 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서양에서 연구해왔다. 그럼 서양의 그런 이제 문화 같은 거는 많이 집어넣고 동양의 문화는 조금 열등시해서 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빼버리는 순간 영교육과정이 발생해버리는 거죠. 자, 요 중에서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과정 재구성 전략과 관련된 부분.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있다라면 이 만들어진 교육과정 잘 재구성해서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되는데 자 이번에는 만드는 재구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서도 상위 학생들을 위해서는 재구성 전략을 교육과정 압축이다라는 압축. 교육과정을 압축시킨다. 컴팩트하게 압축시킨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방법을 하죠. 보시면 상위 학생들이죠. 상위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새로운 학습 기회를 마련해 주자. 이게 교육과정 압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 전체는 일부에서 미리 학습했거나 또는 탁월한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누굽니까? 상위 학생들이죠. 이 상위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정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을 교육과정 압축이다. 개념은 이미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보면 정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데 누구를 위해서? 상위 학생들을 위해서. 미리 학습했거나 탁월한 성취를 보이는 상위 학생자들을 위해서 정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을 교육과정 압축이다. 압축의 목표가 뭔가? 목표 두 가지. 목표는 여기 힌트가 주어져 있죠? 요거잖아요, 요거. 새로운 학습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 적당하게 풀어서 상위 학습자들은 이미 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을 압축시켜서 새로운 학습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요 키워드만 딱 들어가게. 새로운 학습 기회 또는 도전적인 학습 기회 제공해 주긴다. 그 다음에 하나 됐죠? 나머지 하나는 없잖아요. 힌트가 없으면 이제는 못 쓰죠. 힌트가 있으면 활용하고 없으면 상식적 수준에서 이제 그냥 또 뭘까 이제 생각해보고 이제 아무거나 끌적끌적하고 나오는 거죠. 그 교사의 능력, 교사가 자 이거 재구성해야 되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교사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요? 교육과정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재구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능력. 교사가 교육과정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잖아요.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말하면 재구성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딱 상식적 수준에서 뭔가 필요한가. 우리 교사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내용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내용을 교과 내용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 어떤 내용을 갖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내용을 학습 수준에 맞춰서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교수 방법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내가 많이 알고 깊이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갖고 있다 해서 잘 가르치냐?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학습적 수준에 맞게 동기나 흥미를 유발하면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수준에 맞게 교수 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겠죠. 교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교수 학습 방법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는 그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압축.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참, 답안지 그 뒤에 보시면 정리된 게 있어요. 답안지 뒤에. 답안지 뒷부분에 있죠, 그죠? 몇 페이지지? 4페이지에 논점을 키워드 정리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미리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거기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교육과정 압축은 렌줄리 영재교육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상위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새로운 학습기회, 도전적 학습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성 전략 중에 하나로서 상위 학생들에게 그 학습 수준에 맞게 재구성해주는 거다. 이게 압축이다, 압축. 압축의 목표는 첫 번째 도전적인 학습 기회를 준다. 도전적 학습 기회 또는 학습 환경. 도전적 학습 기회. 이 정규 교육 과정에 대해서 도전적인 수준을 높여서 도전적인 학습 기회를 준다. 두 번째 심화 속진 학습 기회를 준다. 심화. 도전적 학습 기회. 두 번째 심화 속진. 그러니까 기초 학습 기술 다른 말하면 이제 기본 교육 과정,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배워야 되는 기본 교육 과정이 있겠죠? 이 기본 교육 과정을 숙달하면서 플러스해서 더 심화해서 이 친구들을 심화해서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는 뛰어넘을 수 있도록 1년짜리를 6개월로 3년짜리를 2년짜리로 이렇게 속진 빨리 나간다는 거죠. 속진 이렇게 심화 속진형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자, 교사 교육 요구되는 능력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답안 보겠습니다. 하나씩. 조금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 서론 쓰는 거. 자, 여러분들 답안, 모범 답안을 잘 보시면서 모범 답안을 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답안을 분석해 보면 뭔가 논리 틀이 보여요. 첫 번째 서론입니다. 서론 쓰실 때, 우리 5, 6월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첫 번째, 전체 주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또 배경이 있고, 배경에 맞춰서 배경이라든지 뭐 어떤 목적이 있다. 두 번째 주제가 있죠. 주제. 세 번째 이게 중요하다. 중요성, 필요성. 주제. 필요성. 주제가 중요하다. 주제가 필요하다. 주제가 중요하다. 자, 여기 그 주제어가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필요한 교사의 역량이잖아요. 그죠?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필요한 역량. 그러니까 저게 중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중요하다. 필요하다. 요청된다. 부각되고 있다. 각광받고 있다. 중시되고 있다. 요런 서술로 써주네요. 서술로. 중요하다. 필요하다. 요청된다. 요구된다. 요청된다, 요구된다, 부각되고 있다. 교사의 역량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요시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서술어. 그리고 그 앞에다가 배경이나 목적을 쓰는 거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서
뭐뭐함에 따라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역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사 역량이 중요한 과제로 요청되고 있다.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배경. 그 다음에 또 목적을 쓰셨죠? 이것도 하나의 배경이죠. 의도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요청된다. 그죠? 다른 말 하면 여기다가 이상적인 걸 쓸 수 있잖아요.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는, 뭐 전인적 성장, 교육적 성장,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 바람직한 뭐 성장, 변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반적인 걸 얘기해 주면서도 저런 역량이 요구된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상황에 맞춰서 그래도 조금 적절한 거를 넣어서 어떤 배경 하에서 저런 주제가 요청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언급해 주시고, 요거는 다르게 써도 돼요. 다르게 써도 되는데 어쨌든 서론에서는 어떤 주제의 중요성, 필요성이 나와줘야 된다. 잘 못 쓰시는 분들은 거기 여기 있는 그대로 논리대로 따라가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주제가 문제일 경우에는 여기 문제의 심각성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 왕따로 인해서 자살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왕따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학생 왕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더라. 왕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학 논술은 이렇게 문제를 주제로 쓰진 않거든요. 그냥 딱 직접적인 바람직한 것을 주제로 쓰니까 그냥 중요하다, 필요하다, 요청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논술은 저희 노량진에 아마 제가 논술 1세대. 그 모든 선생님들이 저는 다 알아요, 저를.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저 논술을 모방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다 저 걸 모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요즘 보니까 거의 뭐 모방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답안지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답안지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답안지 쓰고 어떤 선생님인지 굉장히 많은 그 학생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답안지 썼는데 제가 봐도 야 이거 초등학생 썼나? 이렇게 정도로 그 다음부터 답안지 안 쓰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요거 써야 된다 이렇게 하지. 왜냐면 논리적으로 쭉 쓸 때 어떤 문장을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이런 것들도 글을 써본 사람은 알거든요. 근데 답안지 그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굳이 지금 안 되는데 억지로 어제 1월 반에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논리적 연결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장을 삽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삽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바라지 마시고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라. 일단 나중에 여러 개 생기면 하시는 거고요. 보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는 2번. 교사는 첫 번째, 현장 교사는 1번 논점, 2번 논점, 3번 논점, 4번 논점, 요거 4번 논점에 대해서 주제, 여기 대해서 등 여러 영역에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또는 여러 분야에서 주제 그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명제로 해야 한다. 자, 보십시다. 현장 교사는 1번 논점, 2번 논점, 3번 논점, 4번 논점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역량이잖아요.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썼죠? 그다음 세 번째 메커니즘은 제시문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내용을 근거로 내용을 토대로 그리고 주제 다시 또 주제 개수 주제가 나옵니다. 주제를 논하고자 한다. 보시면 성찰 메모잖아요. 성찰 메모를 토대로 주제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안 써도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 안 되시면 이렇게 가시면 이게. 그러면 한 3줄에서 5줄 사이 나옵니다. 3줄. 한 3줄 정도 채워야 되니까. 서로는 3줄 이상은 채우십시오. 3줄. 이게 많이 쓰는데 2줄만 채우는 건 좀 그렇잖아요. 3줄 정도. 그리고 요거를 풀어서 하나씩 풀어서 쓸 수도 있어요. 하나씩. 요거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씩 풀어서 이렇게 묶었잖아요. 지금 묶을 수도 있고 하나씩 풀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순서를 이렇게 하시면
몇 번 연습해보고 답안지 몇 번 분석해보면 금방 씁니다. 다음에 내일 이제 첨삭 모의고사잖아요. 그때 1회차 답안지 펴놓고 썼어요. 펴놓고. 서로 딱 펴놓고, 한 번쯤 읽어보, 맞아. 이렇게 쓰지. 그대로 따라 쓰고, 요거만 싹싹 바꿔주면 되는 게. 1, 2, 3, 4 노트만 싹 바꿔주고 싹 씹어놓으면 다 그대로 탁 들어갑니다. 탁. 자꾸 연습해보시면 이제 금방 써요. 그냥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쭉쭉쭉. 자, 됐죠. 그 다음에 본론 가보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교사는 교육과정 설계 운영자로서 자신의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역량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된다. 자, 요거는 주제죠. 주제. 역량이니까 주제. 교육과정 개발 역량을 갖추자. 이 주제문이자 도입문입니다. 주제문이자 도입문이죠. 도입문. 첫 시간에서 지금 설명 조금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진행이 되면 이제 답안 설명 좀 오래 안 할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죠. 자, 일단 쓸 때 문제 배점 기준표를 다시 보시면 타바 모형의 관점에서 권교사가 시험단원 개발을 위해서 따라야 할 절차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타바 모형의 관점에서 권교사가 시험단원 개발을 위해서 따라야 할 절차는 1, 2, 3, 4, 5, 6, 7 또는 8까지 8가지다. 됐죠. 하나. 1번 논점 해결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런 순차적 단계를 거쳐서 시험 단원이 개발된다.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게 중요한 논점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 이 모형이 뭡니까? 타바 모형이잖아. 이 타바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이 모형을 써도 되고요. 타바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는 교사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현장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현장 지향적이죠? 왜 교사 중심적인지. 외부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주도가 돼서 개발되니까 현장 지향적이고 수업 상황에 적합하다. 이렇게 그죠? 요거를 지금 두 문장으로 썼잖아요? 두 문장으로 키워드 먼저 뽑아주고, 그 다음 부연 설명. 만약에 한 문장으로 쓰고 싶다. 한 문장 써도 돼요. 만약 문장이 길어지면 두 문장 쓰세요. 그러니까 문장은 간결해야 돼, 간결. 자, 길어진다 싶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써도 되겠죠. 이유는 요렇게 해도 되죠. 그게 지나치게 긴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다음 국가 수준이 아닌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할 경우에 장점 한 가지죠. 이처럼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 교사가 나왔잖아요. 교사 주도적이니까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면 또는 결정할 경우에 장점은 뭐뭐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한 가지니까 두 가지 살아가면 장점은 첫째, 둘째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면 요런 장점이 있다 또는 결정할 경우에 장점은 뭐뭐이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논점 유의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 조직 원리 근데 권교사가 이제 뭘 유의해야 될 것이냐 마지막에 있는 논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용 조직에 있어서 단원간 선호 내용들을 서로 맞물리도록 조직하는 수직적 연계성 하나. 두 번째, 동일 학년 내 유사교관의 동일한 내용 수준을 유지하는 수평적 연계성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니까 이게 1점짜리니까 이제 쭉 같이 묶어 쓴 거예요, 그냥. 만약에 두 가지니까 따로따로 쓸 수도 있죠. 유의해야 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직적 연계성이다. 두 번째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수평적 연계성이다.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점수가 배점이 1점이니까 쭉쭉 연결해서 쓴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다시 이처럼 여기 또 주제 문장이죠. 주제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교육과정 설계 운영자 키워드 나오고 누가 교사다. 교사는 수업 장면에서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역량을 우선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양괄식으로 썼습니다. 양괄식으로. 양괄식을 쓰기 어렵고 하면 그냥 두 갈식으로 하든 미갈식으로 하든 하나만 잡으시고요. 다음 넘겨보도록 하죠. 자, 교육과정의 형태를 결정할 때 교육과정 결정이죠. 결정할 때 교육과정 철학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주제문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주제문은. 그러니까 주제문이 점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주제문을 썼나 안 썼냐 문제. 내용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글을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문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고 있어야지 잘 써져요. 공부를 할수록 또 예시담을 자꾸 보면서 생각을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한 주제문은 서로는 금방 느는데 주제문은 최소한 한두 달 이상 쭉 써보면서 이제 자기가 느껴야 돼, 이거. 처음에는 이제 구색만 갖추시고 점점 생각하면서 조금 알찬 주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내용을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어요, 주제문은.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논점이 권교사가 중점을 둔 교육과정의 유형이니까 답변해 보시면 권교사가 중점을 둔 교육과정 유형은 학문적인 교육과정이다. 그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까지 1점. 그 다음에 조직 원리죠. 학문식 교육과정 낯선형 형태로 조직한다. 낯선형. 그 다음에 낯선형 간단하게 의미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문제가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 말의 의미잖아요. 갑자기 낯선형 했다. 갑자기 지식 구조를 가르치는 말이니까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연결이라는 문장을 써줘야 되겠죠. 이런 교육, 학문식 교육 과정에서는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 말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말은. 앞에 요거를 이 논리적인 연결어를 써주시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이게 안 된다. 이게 잘 안 돼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편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말의 의미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야 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잘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고 안 되면 그냥 이 말은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지식의 구조를 가르칠 경우 이제 이점은 지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이점, 지식의 구조가 갖고 있는 이점은 뭐뭐이다 이렇게 하든지 지식 구조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 이점이 있다 이렇게 하나를 쓰니까 이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다음 다시 이렇듯이 여러분 이거 보면서 분석하셔야 돼요. 답안지 보면서. 한번 읽어보면서 쭉 다시 한번 분석. 이렇듯이 교육과정 설계 운영자로서 이게 이제 그 운영자로서 역량이 이제 키워드잖아요, 그죠? 역량. 교사가 학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주제문. 다음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특히 학생의 학습 기회가 박탈되는 없도록 유의하자. 자, 이 두 번째 논점, 세 번째 논점이죠. 교육과정 권교사가 주의한 교육과정의 명칭과 개념이니까 권교사가 주의한 교육과정은 영교육과정이다. 개념 설명해 줘야 되겠죠. 개념 설명. 그 다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물론 의미 속에 개념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다시 풀어주면 되죠. 첫째, 요거 사례, 요거는 이제 뭐죠? 제시문 언급했는데 여기는 뭐 굳이 제시문 언급 안 하셔도 돼요. 여러 개 있으면 언급하시고. 두 번째, 공식적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요거까지. 그 다음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학교 행사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것도 영교육과정이다. 이것도 제시문과 관련 지어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특징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다음 논점. 교육과정의 특징은 뭐뭐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교육과정은 선택과 배제 3분이니까 필연적 부산물이다라는 특징이 있다. 특징이나 말 써주세요. 가능하면. 특징은 뭐뭐 하든지. 그래야지 채점하기가 편해요. 영교육과정, 여기까지 주제문이죠. 영교육과정에 이렇게 비춰볼 때 교사가 교육과정 설계 운영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아이저는 얘기잖아요. 교육적 감시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교육적 감시관의 능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런 역량이. 이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주제문을 쓴 거죠. 자, 네 번째 논점 보도록 하죠. 학생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하려면 정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도 겸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규 교육과정 재구성 전략의 하나로 권교사는 교육과정 압축을 말하는데 교육과정 압축의 목표 제시하라. 첫째, 어떻다. 둘째, 어떻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런 교육과정 압축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안 되면 문제 그대로 보시면 교육과정 압축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냥 쓰세요. 그대로 교육과정 압축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사는 어떤 능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그대로 교사에게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다시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부연 설명 하셔도 좋고 이걸 조금 길게 풀어서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서 교육과정 설계 운영자로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교육과정 압축 등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다. 주제 문장이죠. 앞뒤로 다 묶어서 양구할 식으로. 이 앞에 있는 문장은 도입문의 성격을 띠면서 주제 마지막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고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 지금 서론이 이렇게 갈수록 이제 점점점 논점을 향해서 나가죠. 크게 주제가 중요하다. 두 번째 세부적인 논점을 다루겠다. 마지막으로 문제 제기. 주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다면 결론에서는 다시 전체를 잡아주는 전체 주제. 결론은 이제 전체 주제 쓰고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요약 정리. 간단하게 논점 4개 정리. 마지막으로 전망이 있는데 전망은 안 써도 돼요. 예, 근데 우리 전망은 20점 만점입니다. 이거는 마음속으로, 영어로. 자, 전체 주제가 뭡니까? 역량을 갖추자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교사는 설계 운영에서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 주제. 그 다음에 하나씩 정리하는데, 정리할 때 논점이 몇 개입니까? 4개니까 2문장에서 3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논점 4개니까, 그러니까 4문장 쓰면 너무 토막토막 나니까 연결될 수 있는 거는 2개를 그냥 하나로 연결시켜버리면 3문장이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2문장에서 3문장 정도 연결될 수 있는 거 자연스럽게 억지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결론 한 문장으로 쓰면 안 돼요. 무조건 한 문장 이상에 2문장을 써주십시오. 2문장. 전체 주제를 쓰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써놓으십시오. 지금까지 이상과 같이 형식적 결론 괜찮아요. 그냥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다 해놓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첫 번째 교사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두 번째 시식 구조를 근간으로 해서 나선형으로도 조직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다음 특히 실행 과정에서는 영교육과정이 유의하고 그다음 교육과정 압축 등 재구성하는 일에서도 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치 전망처럼 그냥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망을 대체하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조금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